내가 그날 본 며느리의 표정은 사람이 아니라 얼음덩어리 같았어요. 눈물 한 방울 없이 영정 사진 앞에 선 것도 딱 3분. 그리고 바로 돌아서더니 내 아들, 그 아이 장례식장 구석에서 가방을 싸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어디 가려고 그래? 물으니 대답이 이래요. 이제 갈 데도 없고 당신 집도 아니잖아. 나는 돌아가야 돼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내 아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떠나갈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은 나뿐이었어요. 며느리는 그때도 병실 밖에서 전화만 붙들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장례식장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그 여자는 마치 짐 다 쌓아두고 이사 준비 끝낸 사람처럼 뻔뻔하게 캐리어를 끌고 나갔어요. 손에 들린 건 내 아들 여권, 그리고 아들 지갑까지. 내가 겨우 붙잡고 말했죠. 우리 손자는? 얘는 두고 가는 거야? 그랬더니 고개를 돌려 쳐다보지도 않고 말하더군요. 애는 나랑 가요. 당신은 아무 상관 없어요. 그날 이후 내 삶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니 집이 더 낯설었고 아들이 쓰던 방은 그 여자가 다 뒤져놓고 갔더라고요. 중요한 서류며 앨범이며 다 없어졌어요. 그 애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반대는 했죠. 말도 잘 안 통하고 한국 생활은 너무 힘들다고 징징대던 여자였거든요. 하지만 내 아들은 말했어요. 엄마, 나 이 여자 없으면 안 돼. 얘 나 살게 해줬어. 그 말에 내가 뭐라 하겠어요. 살아보겠다는 자식 말 믿고 내가 뭘 안 했겠어요. 처음에는 김치도 담가서 보내고 옷도 계절마다 챙겨줬어요. 김장을 하다 손이 짓무르기도 했고 보내주고 답장도 없는 그 여자한테 속상해도 그냥 참았어요. 내 아들만 건강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겠다고 덤볐던 여자가 내 아들이 떠나자마자 그렇게 태도를 바꾼다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며느리가 떠나고 집안은 적막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그 손에 든 서류를 보고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잠깐 이야기 계속하기 전에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런 어이없는 사연 듣다 보면 분노 조절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구독해 두시면 다음엔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복수 사연으로 스트레스 날려드립니다. 복권 1등까진 아니어도 인생 역전 드라마는 제가 보장할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니까요. 지금 꾹 눌러주세요. 그 여자가 들고 온 건 아들 보험 서류였어요. 그 보험이 문제의 시작이었죠. 그날부터 나는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들 죽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 아들, 내 명의로 보험 들었어요. 서류 여기 있어요. 나 그 돈 찾아야 돼요. 내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자 그 여자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 말했어요. 그리고 이 집도 내 거라 들었어요. 아들이 내 명의로 바꿔준다고 했어요. 그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분명 병원비도 빠듯하다고 했고 몇 번이나 대출 갚느라 허덕였는데 무슨 보험이고 무슨 집 명의인지 나는 몰랐어요. 아들이 뭘 숨기고 있었는지. 그날 이후 그 여자는 다시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번엔 손자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다시 돌아오겠지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핏줄인데 나 몰래 떠나진 않겠지 했어요. 근데 그건 그냥 내 착각이었어요. 그 여자는 베트남으로 돌아간 거였고 손자도 같이 데려갔어요. 연락처도 바꾸고 카톡도 차단하고 아예 증발해버린 사람처럼. 나는 매일같이 통장을 열어보고 문 앞 소리만 들려도 나가봤어요. 혹시 애가 편지라도 보냈나 싶어서. 그렇게 기다리다 한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내 마음엔 눈만 쌓였어요. 사람들이 묻더군요. 손주는 잘 지내? 며느리는 뭐 하시고? 그때마다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어요. 애 하나 있는 집이 이렇게 외롭고 허무할 수 있나 싶었어요. 사실 며느리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불편한 느낌이 있었어요. 결혼식 날 양가 어른 인사 자리에서도 내 눈도 안 마주치고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여자였거든요. 시어머니로서 존중받는 기분은 한 번도 없었고 말도 늘죠. 바빠요. 지금 힘들어요. 그 말뿐이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좋다니까 참았어요.
그 여자가 한글 잘 몰라서 병원도 내가 데리고 다녔고 아프다 하면 새벽에도 약 사러 나갔고요. 김장도 다 해줬는데 한 번도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집에서 김치국 끓이고 있는데 그 여자가 그랬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안 먹어요. 냄새 안 좋아요. 그 말 듣고 그날 국 다 버렸어요. 그러고도 아들 앞에서는 티 안 내고 웃었어요. 내 아들이 행복하면 된다고 그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대가가 이건가 싶어요. 자식 하나 보고 평생 참고 살아왔는데 그 자식 가고 나니 남은 건 공허함 뿐이더라고요. 손자 사진 한 장 없고 목소리도 잊혀지고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쯤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인데 한글은 배웠을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자랄지. 나는 꿈에서라도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 생각만 하며 잠듭니다. 하지만 꿈에서도 그 아이는 말이 없어요. 그냥 나를 쳐다보다 사라져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느 날 또다시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웃으면서 들어왔습니다. 그 웃음이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었어요. 그 여자는 다시 나타났을 때 두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아들 사진은커녕 절 보는 눈빛도 없더군요. 그날 나는 그녀가 왜 웃었는지 곧 알게 됐어요. 여기요. 아들이 사인한 서류예요. 이 집 제 명의로 돌린다고 공증도 받았어요. 아프기 전에 준비했나 봐요. 그 여자가 내 앞에 탁 던진 종이를 보니 익숙한 아들 필체가 보였어요. 그 손글씨 하나하나가 너무 선명해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보험금도 들어와야 해서 바빠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집은 우리 부부가 평생 살았던 집이었고 남편이 죽기 전에 벽돌 한 장 한 장 쌓으며 지은 집이었고 아들이 어릴 적 마당에서 자전거 타던 소리, 겨울마다 보일러가 안 돼서 서로 껴안고 잤던 기억이 다 담긴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 모든 걸 자기 몫이라 말했어요. 아들이 생명보험을 자기 이름으로 들어놨다는 것도 죽기 전 작성한 공증 서류도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추억이며 삶의 모든 흔적들도 다 없애버리려 했어요. 내가 그동안 한 게 뭔데 당신한테 다 줘야 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지만 허공으로 흩어졌어요. 그 여자는 듣지도 않았고 대답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보험사에 전화 걸어 외국어로 무언가를 말하며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그 순간 난 처음으로 그 여자가 무섭다고 느꼈어요. 그 후 일은 일사천리로 굴러갔습니다. 며느리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아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서류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나가주세요. 며칠 뒤 집 앞에 경고문이 붙었고 전세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들 죽고 한 달도 안 돼서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짐을 싸며 우리 아들 사진 한 장 들고 울다 지쳐 쓰러졌어요.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가만히 서 있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사진 필요 없으면 주세요. 애 아빠 사진은 내가 갖는 게 맞잖아요. 그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버렸어요.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내 아들을, 내 집을 다 가져가고 지금 그 말이 나와? 그 여자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말했어요. 아들이 나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당신은 그냥 어머니였잖아요. 그 그냥이라는 말이 날 가슴 깊이 찔렀어요. 나는 아들 곁에 있으려고 평생을 희생했고 그 여자 대신 병실 지키며 아들의 마지막 눈빛을 바라봤고 어쩌면 아들도 마지막엔 내 손을 더 꽉 잡았는데 그 모든 순간이 그녀의 한마디 그냥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나는 집을 비워야 했어요. 갈 곳이 없어 마을회관 창고에서 며칠을 버텼고 동사무소 복지사 도움받아 겨우 월세 단칸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 처음 들어가 앉았을 때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이게 내가 평생을 바쳐 얻은 결말인가 싶어서요. 아들은 없고 손자도 없고 집도 없고 남은 건 주름진 손이랑 며느리의 싸늘한 뒷모습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달력을 봤어요. 며느리가 보험금 받는 날이 언제인지 확인하려고요. 그날 나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부터 나도 뭔가 준비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월세방에 들어간 첫날, 나는 하루 종일 불을 켜지 않았어요. 가만히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울다 지쳐 잠들었죠. 내가 누운 방 천장은 벽지 한 귀퉁이가 뜯겨 있고 빗물에 젖어 얼룩이 졌더군요. 그 얼룩 속에서 자꾸만 아들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마치 그 아이가 저 구석에서 날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밥솥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장판은 오래돼서 찢어졌고 난방도 잘 안 되는 방에서 담요 하나 덮고 버텼어요. 그런데 가장 참을 수 없던 건 소리였어요. 한밤중에 들려오는 옆방 사람들의 말소리, 가끔은 싸우는 소리, 그리고 라면 끓는 소리. 나는 그 소리들에 점점 작아졌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만 반복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어느 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흠칫 놀랐어요. 문을 열자 앞집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시장 갈 때마다 마주치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들고 계셨어요. 혼자 계신다기에요. 아무 냄새도 안 나고 드시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서요. 순간 울컥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국그릇만 받아들고 주저앉았어요. 그 아주머니는 들어와서 말없이 김치랑 밥도 꺼내놓고 가셨어요. 그날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밥 한 숟갈에 눈물이 섞여서 짠지 맵지도 몰랐어요. 며칠 후 그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왔어요. 자기 지인이 복지센터에서 일한다며 나 같은 상황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혼자 힘들어 마시고 말이라도 해보세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날부터 아주머니랑 매일 차를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고 아들이 죽고 나서 벌어진 일들을 솔직히 털어놨어요. 그 아주머니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어요. 그건 법적으로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공증도 외국인 배우자라면 조건이 필요한데 혹시 그 여자 귀화 안 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나는 며느리가 한국 국적을 받았는지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싶었죠. 그날 밤 나는 잠이 안 와서 아들의 서류 상자를 다시 꺼냈어요. 거기서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는데 베트남어로 된 혼인신고증이었어요. 귀화 서류는 없었고 한국 주소도 몇 년 전 걸로만 있었죠. 그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 퍼뜩 스쳤어요. 혹시 이게 약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아주머니의 말대로 복지센터에 찾아갔어요. 상담사분이 차분하게 내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와 연결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몇 주 후 내가 아들의 사망보험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다시 마음을 먹었어요. 이대로 물러날 순 없다. 내 아들은 그렇게 떠났지만 그 여자가 다 가져가는 걸 지켜볼 순 없어요. 그 아이가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했는지 이제부터 내가 증명해 볼 차례예요. 그리고 내 손자. 그 아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어요. 내가 다시 마음을 다잡은 날부터 매일같이 구청, 복지센터, 상담소를 오갔어요. 그동안 살면서 서류라는 걸 이렇게 열심히 들여다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 여자가 두고 간 흔적, 내 아들이 남긴 서류들, 그리고 그 보험 관련된 공증 문서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까지 꼼꼼한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모든 걸 며느리 이름으로 바꿔뒀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보험 설계사한테 연락을 해봤지만 개인정보라며 말을 아꼈고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녀의 정체부터 파헤치는 거였어요. 동사무소 직원 중 친절한 분이 있었는데 나랑 같은 교회 다니는 분이었죠. 그분이 말했어요. 그 베트남 며느리분 귀화 기록 없어요. 지금도 외국인 등록으로만 돼 있네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아니, 웃음이 아니라 뭔가 뚫린 느낌이었어요. 그 여자가 법적으로 한국인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집을 자기 명의로 넘기겠다는 건지. 그것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또 하나. 혼인신고를 했다는 종이도 한국 혼인신고는 아니었어요. 베트남에서만 등록된 서류였죠. 즉, 한국 법상으론 정식 부부도 아니었던 셈이었어요. 내 아들, 걔가 그렇게까지 무지했을까?
아니면 며느리가 몰래 한 걸까? 그때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복지센터에서 소개받은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고 상담 변호사가 말하더군요. 이런 경우 사기나 문서 위조 혐의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외국인이 재산 이전을 받을 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공증도 정식 공증기관이 아닌 경우 효력 없습니다. 그 말 듣고 나는 곧장 며느리가 냈다는 서류를 들고 구청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공증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기관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즉, 위조된 서류였어요. 그 순간 내 온몸이 소름으로 뒤덮였어요. 그 여자는 아들 죽기 전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던 거예요. 보험금, 집, 아이. 하나도 빠짐없이 싹 챙기기 위해 처음부터 가짜 아내로 들어온 거였던 거예요. 나한테 사랑해서 결혼했다던 그 말, 같이 살아보고 싶다던 그 눈빛, 다 가면이었어요. 그제야 기억났어요. 아들이 암 판정받고 병원에 처음 입원했을 때 며느리가 보험 설계사랑 몇 번이나 병원 복도에서 얘기하던 모습. 그땐 그냥 보험 정리하려나 보다 싶었는데 이제 생각하니 그때부터 다 계획한 거였던 거죠. 나는 화가 났지만 지금은 울면 안 된다고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울지 않고 싸워야 하니까요. 내가 찾은 또 하나의 단서는 며느리가 현재 한국에 없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들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건 정말 하늘이 내게 준 기회였어요. 내가 먼저 보험사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자 보험사에서도 조심스러워 하더군요. 특히 외국인이 수익자로 등록됐을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신중히 확인 중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나는 한 줄기 희망을 느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손자는 무사한지 알아야 했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예전에 며느리가 남겨놓고 간 SNS 계정, 그리고 아들 장례식 직후 공항에서 포착된 출입국 기록을 통해 그 여자가 지금도 베트남에서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여자는 아들이 죽은 지 50일도 안 되어 그곳에서 다른 남자와 웃고 있었고 내 손자를 데리고 여행 사진까지 올렸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 싸움,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 손자, 내가 다시 데려올 수 있겠구나. 이제 남은 건 이 싸움을 법으로 가져가는 일이었어요. 전처럼 눈물로 매달리는 게 아니라 증거로, 절차로, 정의로 가는 거죠.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 내 손자를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아들이 억울하게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무상담소에서 받은 의견서를 들고 나는 경찰서 민원실에 갔어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죠. 내가 이런 데를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평생을 참고 살았고 남의 일에 끼는 걸 조심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내 일이니까요.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과 내 손자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니까요. 민원실 상담 창구에서 한참을 설명했어요. 내가 직접 번역한 서류, 위조된 공증 서류, 며느리의 외국인 등록 상태와 혼인신고 위법 의혹까지. 담당 경찰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군요.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문서 위조, 부정 청구, 그리고 재산 사기까지 걸릴 수 있어요. 그 말 듣고 가슴 깊은 곳이 뻥 뚫렸어요. 내가 괜히 싸우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 알려야 할 일이구나.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에 대한 출입국 기록 확보, 보험사에도 협조 공문을 보냈고 특히 문제의 공증기관은 허위 등록된 유령업체라는 게 확인됐대요. 그녀가 한국에 없다는 이유로 수사는 간단치 않았지만 인터폴 협조 요청까지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자료를 정리해 검찰에 넘기겠다는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어요.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자가 청구한 보험금, 현재 지급 보류 상태로 전환됐다는 통보. 내가 제출한 자료와 수사 진행을 고려해 정식 판결 전까진 어떤 금전적 지급도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나는 말없이 전화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야 처음으로 한 발짝 앞서 나간 느낌이 들었어요. 그 여자는 지금도 모르겠죠.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내가 그냥 눈물만 흘리며 주저앉아 있을 줄 알았겠죠.
하지만 아니에요. 나는 엄마니까요. 내 아들이 떠난 후 나까지 무너지면 아무도 그 아이를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다음으로 나는 아이 문제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출생신고 서류, 아들이 직접 남긴 아이의 이름과 병원 진료 기록, 그걸 가지고 아동복지기관에 연락했죠. 상담사분이 묻더군요. 그 아이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베트남입니다. 저를 피해 연락을 끊었고 현재는 한국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예요. 하지만 제 손자입니다. 나는 그 말을 하며 눈물을 참았어요. 지금 손자가 어디서 뭘 먹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상황이 너무 원통했어요. 기관에서는 내 사례를 긴급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국적 문제와 보호자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법무부와 협력해 절차를 밟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랜만에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 같이 찍은 가족 사진을 한 장 붙여두고 그 아래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이제 울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지킨다. 내 아들, 내 손자, 내 삶. 내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사진 속 아들은 웃고 있었고 나는 그 웃음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이제 다음 단계는 그 여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직접 확인하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도와준 이웃 아주머니와 함께 그 여자의 SNS 흔적, 연락처, 현지 거주지 하나하나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여자가 베트남 현지에서 보험금 상속녀라며 다른 한국 남성과 동거 중이라는 사실. 심지어 내 손자를 데리고 그 남자와 가족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냉정하게, 계획적으로. 나는 그녀의 거짓을 증명할 모든 자료를 모았고 다음 주엔 담당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싸움, 이제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나는 반드시 그 여자에게서 모든 걸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내 손자, 그 아이를 이 나라 땅에서 다시 부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거예요. 며느리가 베트남에서 다른 남자와 손자까지 끼고 웃고 있는 그 사진. 그건 내게 증거였고 동시에 복수의 불씨였어요.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그 사진 한 장이 모든 말보다 강했거든요. 그 사진과 위조된 서류, 그녀의 출입국 기록, 그리고 보험사 지급 보류 결정서까지. 이제 이건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증거의 싸움이었어요. 며칠 후 경찰서 수사과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범죄팀에서 정식 수사 착수가 결정됐고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숨이 막혔지만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어요.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해외 거주 중이라 체포는 어렵지만 국내 입국 시 즉시 구속 수사 가능하고 현지 경찰과도 협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에 대한 보호 요청은 외교부와 연계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이 싸움이 끝이 보인다는 걸 느꼈어요. 며느리는 지금도 모를 겁니다. 자기가 올린 SNS 사진 한 장이 자기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그 후 며느리 계좌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내 아들의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다른 경로로 국내 자산을 건드리려 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며느리가 내 아들 명의의 작은 지방 땅을 매도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땅은 남편이 죽기 전 손자에게 물려주려고 산 산속 조그마한 밭이었어요.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며느리가 위임장을 꾸며 매도 계약을 진행 중이었더군요. 하지만 이제 그런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님과 함께 계약 무효 소송을 접수했고 법원에서 위조 가능성이 있는 서류에 의한 계약이라며 가처분 신청 승인을 내줬어요. 그 여자가 손도 못 대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씩 그녀가 쥐고 있던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도 나는 손자 문제를 계속 쫓아갔어요. 법무부 아동보호팀과 연결돼 해외 체류 중인 아이가 불안정한 환경에 있다는 점, 특히 보호자인 그녀가 위조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동 임시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현지 영사관을 통해 손자의 안전 상태 점검과 한국 송환 절차가 시작됐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내 손자, 내가 다시 안을 수 있겠구나. 그때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단했던 번호가 아니라 새로운 번호로.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내가 알던 싸늘하고 차가운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나 잘못했어요. 제발 애는 건드리지 마세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제발 좀 봐주세요. 그 순간 예전에 내가 그랬다면 아마 흔들렸겠죠.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죠. 힘들었으면 사람답게 살았어야지. 내 아들 죽은 날 가방 싸던 내가. 그 아이 엄마 자격 없어. 그녀는 울기 시작했지만 나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며느리는 이제 도망칠 수 없습니다. 보험금은 지급 정지, 자산은 압류 신청 중, 출입국은 제지되며 아이에 대한 친권도 법원 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똑바로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더 이상 약하고 무너진 여자가 없었어요. 어느새 나는 내 가족을 지켜내는 사람이 돼 있었어요. 손자가 한국 땅에 도착한 날, 나는 공항 한켠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뛰어서 어지러울 정도였죠. 어쩌면 아이가 나를 못 알아볼까봐, 내 품에 안기지 않고 도망갈까봐, 괜히 눈물이 먼저 나올까봐,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출국 게이트가 열리고 작은 체구의 아이가 영사관 직원 손을 잡고 걸어 나왔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나는 발도 못 대고 서서 그 아이를 바라만 봤어요. 얼굴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살이 조금 빠졌고 키도 조금 컸고 그런데 눈은 똑같았어요. 아들 어릴 적 그 눈빛 그대로. 직원이 내게 다가와 말했어요. 할머니라고 계속 중얼거리더라고요. 할머니가 자기를 꼭 찾으러 올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울음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우리 손자야, 우리 재영이 맞구나. 그리고 아이가 나를 보더니 한참을 멈춰 서 있다가 작은 발로 달려와 내 품에 와락 안겼어요. 할머니. 진짜 왔어요. 진짜로. 나는 말없이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등을 토닥이면서 몇 번이고 아이의 머리에 입을 맞췄어요. 그날 공항 사람들 다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단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차 안에서 아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기 아빠 사진 있어요? 그럼 있지. 제일 좋은 액자에 넣어놨어. 그 사진 제 방에 두면 안 돼요? 물론이지. 아빠도 너 옆에 있고 싶을 거야. 아이의 손을 꼭 쥐고 집에 들어섰을 때 단칸방이었지만 그 안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 보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에 밥 한 그릇, 그리고 김치 한 접시를 꺼냈는데 아이 눈이 커졌어요. 이거 아빠가 좋아하던 거예요. 어릴 때 저도 이거 먹었어요. 그 말에 나는 울컥했어요. 손자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아빠와 함께했던 밥상, 내가 싸줬던 김치, 그 냄새까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아이 얼굴이 해처럼 환해지더군요. 할머니가 해준 밥, 진짜 맛있어요. 다시 여기서 살면 안 돼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이 손을 잡았어요. 우리 재영이 이제 어디 안 가. 할머니랑 평생 같이 살 거야. 그날 밤 아이는 내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잠이 들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아이 얼굴을 쓰다듬으며 앉아 있었어요. 눈물은 또르르 흘렀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감사해서였어요. 세상이 나를 버린 줄 알았고 내 아들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도 남은 인생엔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가 돌아왔어요. 아들이 남기고 간 보석 같은 선물. 바로 이 아이. 그 아이가 있어서 나는 다시 숨을 쉬게 됐고 이 아이 덕분에 내 삶은 다시 따뜻해졌어요. 손자를 다시 품에 안고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나는 다시 새벽 5시에 눈을 뜨는 삶을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부엌 불을 켜고 쌀을 씻고 된장을 풀고
아이를 위해서 밥을 차린다는 게 이렇게 기쁠 일인 줄 그땐 몰랐어요. 손자가 밥 한 숟갈에 맛있다 소리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단칸방은 작고 형편은 빠듯했지만 어쩐지 마음은 따뜻했어요. 아들이 죽고 나서 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내 것은 지금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는 복지센터 소개로 근처 분식집에서 오전 시간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손이 물에 불어가면서도 웃음이 나왔어요. 젊은 주방장이 어머니 손이 진짜 빠르시네요 라며 맛있는 튀김 하나 챙겨줄 때면 마치 직장인 된 기분이었죠. 힘들기도 했지만 그 하루하루가 나를 일으켰어요. 퇴근길에 시장에서 장을 보고 손자가 좋아하는 달걀말이 재료를 사고 작은 선풍기 하나 들고 돌아오는 길, 햇빛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어요. 아이도 점점 밝아졌어요. 처음엔 낯을 가리고 눈치를 보더니 이젠 학교 다녀와서 나한테 달려와 할머니하고 안겨요. 오늘 급식에 김치 나왔는데 친구가 야, 이거 너희 할머니 표 아냐? 그랬어요. 아니, 진짜? 그럼 우리 김치 맛이 학교까지 소문났나 보네. 할머니가 최고야. 그 한마디가 진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나는 아이와 함께 공원도 가고 밤마다 책을 읽어주며 조용히 아들 이야기도 해줬어요. 너 아빠도 이 벤치에서 뛴 적 있어. 어릴 땐 이만큼 작았어. 그래도 말썽 부리긴 내가 훨씬 심하네. 그럼 아이가 까르르 웃어요. 그 웃음소리에 아들 목소리가 겹쳐 보여서 잠시 마음이 먹먹해지다가도 곧 함께 웃게 돼요. 하루는 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나 어른 되면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한테 큰 집 사줄 거야. 큰 집은 됐고 넌 건강하게만 자라. 그게 할머니 소원이야. 진심이었어요. 이 아이 하나만 곁에 있다면 나는 어디서든 살 수 있고 어떤 삶도 견딜 수 있었어요. 며느리. 그 여자는 법적 제재를 받고 보험금 지급은 완전히 무효화됐고 출입국 관리도 막혔어요.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끼어들 수 없는 그저 지나간 과거일 뿐이에요.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욕하지 않아요. 그럴 시간에 아이 도시락 하나 더 정성껏 싸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더라고요. 이젠 나도 알겠어요. 사람은 모든 걸 잃고도 사랑할 대상 하나만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대상이 이 아이, 내 손자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우리 집에도 햇살이 가득 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 냉장고 문을 열면 쿨하게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매일 저녁 밥 짓는 냄새 속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손자는 학교에 잘 다니고 있었고 나는 여전히 분식집 일을 하면서 틈틈이 손자 숙제도 봐주고 같이 산책도 나갔어요. 할머니, 우리 여름방학엔 바다 가요. 파란 바다 진짜 보고 싶어요. 그래, 약속하자. 할머니 알바비 모아서 버스 타고 우리 둘이 바다 보러 가자. 할머니는 꼭 지킬 거지? 그럼. 할머니는 약속 깨는 사람 아니야. 넌 할머니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아직 몰라. 둘이서 낄낄대며 웃는 그 순간 나는 진짜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어느 날 손자가 작은 종이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가 있었죠. 할머니에게. 나는 할머니가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아빠도 이제 하늘에 있고 엄마는 나를 안 지켜줬지만 할머니는 나를 지켜줬어요. 그래서 나는 어른이 돼도 할머니 옆에 있을 거예요. 할머니랑 김치도 담그고 된장국도 끓이고 내가 돈 벌면 제일 먼저 할머니 이불부터 새로 사줄게요. 할머니는 내 마음속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편지를 읽다가 나는 말없이 아이를 안았어요. 그 아이가 내게 한 말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가 있어 나는 다시 사랑을 믿게 됐고 상처를 용서할 수 있게 됐고 삶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게 됐어요.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아요. 이제는 앞을 바라보며 걸어요. 내 손을 잡아주는 이 아이가 내가 가는 길의 희망이고 내가 다시 살아가는 이유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하나씩 안고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면 반드시 다시 피어납니다. 그리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도 한번 흘리고 마음 한켠 다독이고 싶은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다음 영상에선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복수 사연 혹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노후의 감동 사연으로 당신 마음 꼭 위로해 드릴게요. 구독하시면 복권 1등까진 아니더라도 배신자에게 통쾌한 복수 한 방 날릴 기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 살아가야 하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